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운명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운명 같은 건 그저 동화 속에서는 나오는 환상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유치하다고 하실지는 몰라도 저는 어릴 때부터 줄곧 운명을 믿어왔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반드시 저의 운명의 짝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그 운명의 상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보자마자 아, 내가 찾던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그 사람과 연애를 했고 시간이 흘러 결혼까지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상대라고 해서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저희는 상견례를 하던 날 바로 파혼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날 있었던 일만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심장박동이 빨라질 정도로 기가 막힌 이유였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는 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연이 그렇게 끝나버린 걸 보면 어쩌면 그 사람이 제 운명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2년 전 남자친구와 친한 친구의 결혼식장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각자 신부와 신랑 상대편의 하객으로 참석해서요. 결혼하는 친구는 저에게 고등학교 동창이었죠. 당시에는 아직 결혼식장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의 얼굴도 잘 몰랐었죠.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된 건 결혼식이 끝난 뒤 밥을 먹으러 뷔페로 이동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 사람이 제 바로 맞은편에 앉았었거든요. 10인석 테이블에 그 사람 일행과 제 일행이 각각 5명씩 앉아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저와 남자친구는 각 일행의 가장 끝자리였습니다. 아무래도 맞은편에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 한 번 정도는 눈길이 가게 되어 있잖아요. 음식을 가져온 그 사람이 자리에 앉자마자 마스크를 벗는데 저는 그 순간 머리에 종이 땡 하고 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만화에서 보면 꼭 남녀 주인공이 처음 만날 때 종이 울리던데 그게 만화적 효과가 아니었다는 걸 저는 그때서야 알게 되었죠. 솔직히 말하면 너무 제 이상형처럼 생겼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너무 조각 같은 미남은 아니었지만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눈웃음이 무척이나 귀엽고 선하게 생긴 인상이었어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귀여운 대형견 스타일이었죠. 그동안 연애를 해보지 않았던 것도 아닌데 이런 느낌은 인생 처음이었습니다. 얼굴만 보고 판단한다는 게 조금 웃기기는 한데 원래 첫눈에 반한다는 건 어차피 다 얼굴을 보고 하는 이야기니까요. 거기다 양쪽 일행의 딱 중간 자리에 착석을 하는 바람에 저는 본의 아니게도 양측에서 하는 대화를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대충 성격도 가늠해 볼 수 있었고요. 친구들 장난도 잘 받아치고 본인도 장난기가 넘치는 타입이더라고요. 저는 자꾸만 그쪽으로 시선이 가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신경은 온통 그 사람에게로 향해 있었죠. 친구들에게 떠밀려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어찌나 눈물나게 아쉽던지. 집에 돌아가서도 머릿속에는 온통 그 사람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증상은 며칠이 지나도 사라질 기미가 없었고요. 결국 저는 친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친구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제발 소개시켜달라고요. 메시지를 보낸 지 1분도 안 돼서 바로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김수정, 너 진심이야? 진짜로 소개해달라고? 진짜라니까. 장문의 메시지에서 내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냐고.
너가 이러는 게 낯설어서 그렇지. 평소에는 소개팅 시켜준다고 해도 싫다고 난리를 치더니? 그게 다 내 이상형을 만나려고 그린 큰 그림이었던 것 같아. 미쳤나 봐, 진짜. 얘 왜 이렇게 웃겨? 그 남자 이름이 뭐라고? 내가 신랑한테 물어볼게. 아마 경훈? 장경훈이라는 것 같던데? 경운인지 경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네. 저는 테이블 너머에서 들었던 그 사람의 이름을 얼른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다음 날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 한 통이 왔더라고요. 제 친구의 남편에게서 연락을 받았다고 하면서요. 프로필 사진을 보니 정말 그 사람이 맞더라고요. 하마터면 심장이 터질 뻔했죠. 솔직히 조금 부끄럽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자인데 먼저 첫눈에 반했다며 연락처를 물어봐 달라고 했다는 게요. 그래도 용기를 내지 않으면 기회조차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짧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주 주말에 드디어 소개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또 힘들기도 했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저도 모르게 한바구음을 짓고 있는 저를 자제하는 일이요.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면 오히려 상대방이 당황해할까 봐 숨기려고 했는데 그게 다 마음처럼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거기다 저는 생각이나 기분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타입이라서 더 어려웠습니다. 저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많이는 아니고 조금이요? 근데 저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싶더라고요. 여자들이 번호 물어보는 일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정말 맹세하는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살면서 수정 씨가 처음이에요. 적당히 겸손을 떨 줄 아는 것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자가 번호를 물어보는 일은 처음일지 몰라도 항상 인기가 많은 타입이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는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그날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뜻밖에도 저희는 생활 패턴이나 관심사가 무척이나 비슷하더라고요.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기빨려 하는 집돌이 집순이 스타일인 것도 그랬고 주말 중 하루는 꼭 집에서 쉬면서 재충전을 해야 하는 것도 그랬습니다. 술은 한 모금도 못 마셨고 거의 매일 책 읽는 걸 좋아했으며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매콤한 마라샹궈였어요. 시즌 중에는 해외 축구 보는 걸 좋아했는데 그 사람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응원팀도 같았습니다. 들을수록 너무 신기하기만 했죠.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을 또 만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사귀지 못한다고 해도 친구로라도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고요. 그런데 웬걸. 그 사람도 저를 보며 정확히 똑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고백한 사실이었지만요. 그리고 정확히 3번째 만남을 끝내던 그날 저희는 썸 타는 사이를 청산하고 데이트를 시작하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외적으로도 잘났고 본인이 잘난 걸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연애를 하면 두 사람 중에 더 좋아하는 쪽이 을이라던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저희는 누가 봐도 제 쪽이 을이었죠. 만남의 시작부터 그랬지만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내내 제가 더 적극적이었거든요. 데이트를 하자고 조르는 것도 제 쪽이었어요. 평소에 더 많이 배려하는 건 역시 대부분 남자친구보다는 제가 하는 편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이나 동선, 하다못해 밥 먹는 메뉴까지도요. 하지만 제 친구들은 모이게만 하면 을의 연애를 하는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너 남자친구랑 아직도 안 헤어졌어? 헤어지기는. 요즘 우리 사이 너무 좋은데.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정말. 솔직히 걔가 얼굴 빼고는 볼 게 뭐 있다고. 야, 수정이가 훨씬 아깝지가 않아? 내 말이 네가 그 사람보다 학벌도 좋지 연봉도 훨씬 좋지 심지어 모아놓은 돈까지도 네가 넘사벽으로 많지 않냐?
걔도 나름대로 너한테 잘하기는 하지만 솔직히 네가 들이는 정성에 비하면 세발의 피도 안 되지. 너 괜찮은 사람 충분히 만날 수 있는데 왜 그러고 있어? 물론 제 친구들이 하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 일정 부분은 저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라고 저를 더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공주처럼 편한 연애를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눈이 가야 만나는 타입이었거든요. 꼭 외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유가 뭐가 됐든 저는 상대에게 제가 먼저 끌려야 만날 수 있는 성향이었어요. 이상형은 몇 번씩 바뀌었지만 이 성향만큼은 어릴 때부터 유구하게 똑같았죠. 저는 이런 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다른 방법이 없었죠. 그렇다고 남자친구가 저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갑질을 한다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정도 쌓이면서 점점 더 서로에게 잘하게 되었거든요. 연애 초반의 남자친구는 조금 무심한 성격이었지만 제가 본인에게 너무나 잘하는 걸 지켜보며 본인도 서서히 바뀌어 갔고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자기한테 비해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서 부끄럽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어제 내가 다음 달에 결혼하는 친구 청첩장 모임을 갔다 왔잖아. 어, 중학교 동창이라며. 어느 날 하루는 청첩장 모임을 다녀온 남자친구가 전에 없이 진지한 얼굴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결혼하고 나면 여자친구도 집에서 쉬게 하고 본인은 외벌이를 하겠다고 하더라고. 여자친구 고생하는 것도 싫고 본인도 충분히 그럴 능력이 된다고. 오, 진짜? 요즘 아무리 잘 벌어도 외벌이 하는 건 싫어하던데. 그러니까. 나도 돈 좀 잘 벌었으면 나중에 자기가 일하기 싫다고 할 때 당장 때려치우고 나와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갑자기 그 생각하니까 자기한테 미안하더라고. 왜? 나는 죽을 때까지 맞벌이를 시켜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장난처럼 말하며 웃었고 남자친구도 피식 웃으며 대답했죠. 여자친구가 능력이 너무 좋아서 가정주부를 해도 내가 해야 할 것 같더라고. 오, 난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나중에 일하기 싫어지만 말해. 내가 당장 때려치우고 나와! 라고 할 테니까. 남자친구도 제가 본인에 비해서 조건이 훨씬 더 좋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능력 좋은 여자친구라며 본인 주변 친구들한테도 늘 자랑하기 바빴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변의 우려와는 다르게 서로 만족하는 연애를 하고 있었죠. 저도 그 사람을 보며 만족했고 그 사람도 저를 보며 자랑스러워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조금 더 좋아한다는 것쯤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결혼도 제가 먼저 하자고 졸랐죠. 만난 지 딱 1년이 되던 때예요. 사실 조금 이르다고도 느낄 수 있는 시기였지만 저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매일같이 얼굴을 보고 싶었거든요. 저도 남자친구도 외동이었기 때문에 외롭게 자라기도 했고요. 그래서 얼른 가정을 꾸리고 아기도 여러 명 낳아서 북적거리는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고백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뭔데? 고백이라고까지 하니까 궁금하네. 갑자기 긴장되는데? 그건 그 사람을 1년간 만나오면서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들려줘야 하는 이야기였죠. 저는 남자친구를 앞에 앉혀두고 저의 가족사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 엄마가 다리가 많이 불편하셔. 엄마가 20대 때 음주운전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 그런 일이 있었어? 너무 놀라셨겠다. 그래서 사실 목발이나 휠체어가 없으면 걷지를 못하셔. 사고가 나던 당시에
엄마는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아버지였죠. 지금은 재활을 해서 많이 나아진 편이었지만 사고가 났던 당시에는 아마 앞으로 자리에서 일어설 수도 없을 거라며 비관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지금보다 의학기술이나 재활기술 같은 것들이 덜 발달했을 때니 그나마도 살아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셨더라고요. 가족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가족은 가족이고 남자친구는 솔직히 말해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잖아요. 엄마는 병상에 누워서 주치의의 그 말을 듣고는 바로 아버지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뜻밖에도 완고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영원히 못 걷게 되면 내가 평생 널 업고 다닐게 라고 하셨다고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저도 놀라운데 당시에 엄마는 얼마나 놀라우셨겠어요? 그리고는 곧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이야 초반이니까 그런 말을 하지 정말로 엄마가 못 걷게 되면 지쳐서 나가 떨어질 거라고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어져만 갔죠. 매일같이 학교를 마치기만 하면 곧바로 엄마 병원에 와서 엄마가 재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고 옆에서 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성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엄마는 원래 하반신마비에 가까웠던 몸에서 이제는 기구에 지탱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정도까지 회복이 되셨고요.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으신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몇 년 뒤 결혼을 하셨죠. 아버지와 엄마는 지금도 어디를 가기만 하면 서로 손을 꼭 붙들고 다니는 인꼬 부부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그렇게 너무 다정하게 손잡고 다니면 재혼부부나 불륜 커플인 줄 안다고 농담을 할 정도였어요. 한편으로는 어린 시절부터 그런 두 분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나도 나중에 가정을 꾸려서 저희 부모님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정 깊게 살고 싶다고 생각해 왔고요. 엄마가 다리가 불편하시다는 건 저나 가족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전되거나 하는 선천적인 문제도 아니었고 단지 그건 어쩌다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사고일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부끄럽다거나 했던 적도 살면서 단 한 번도 없었고요. 하지만 나에게 아무렇지 않은 문제가 타인에게도 그렇다고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도 그 점을 걱정하시면서 나중에 결혼할 사람을 만나거든 꼭 미리 이 말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죠. 본인이 자식이 결혼하는데 걸림돌이 될까봐 걱정도 많이 하시면서요. 어쨌든 저는 엄마의 말대로 미리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야? 어머님이 다리가 불편하신 거랑 우리 결혼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자기나 자기 가족들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에이, 무슨 말이야 그게. 나는 전혀 상관없어. 우리 식구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도 집에 가서 이 말씀 꼭 드리고 한번 여쭤봐.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는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그래.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나는 또 무슨 큰일이라도 있나 싶었잖아. 남자친구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다시 잘 생각하라며 재차 당부했지만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그 문제는 신경 쓰지 말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일주일쯤 지나 제가 다시 어떻게 됐냐고 말씀은 드린 거냐고 물어봤을 때도 그 사람에게서는 똑같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부모님한테 말씀드렸고 별로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동안은 하지 않았던 본인의 가족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는데 항상 바쁘시고 어머니는 본인 어릴 때부터 아들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다고요. 자기 집이랑은 다르게 우리 부모님 사이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
성격도 두 분이 많이 다르시고 싸우는 일도 많으셨거든. 그랬구나? 어. 어머니는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지 나한테 관심을 더 많이 쏟으셨어. 어릴 때부터 솔직히 조금 유난스럽기는 하셨지. 지금도 당신 아들이 제일 잘난 줄 아신다니까.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아들에게 관심이 많은 시어머니. 솔직히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조금 흠칫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절대로 긍정적인 신호는 아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본인 자식이 제일 귀하고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희 집도 다르지 않았으니까. 그냥 저 집은 어머니 표현이 조금 더 적극적이신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애써 긍정적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에 인사를 먼저 드리고 나서 남자친구네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 그 사이에 저희는 예식장 투어 일정이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이미 예약이 다 찼다면서 내년에 결혼하려면 나무놀이 몇 개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날짜도 아니었고 심지어 예식 시간도 4시, 5시, 그것도 아니면 오전 10시 이런 시간들 뿐이었습니다. 난감하더라고요. 나중에 취소해도 되니까 일단 예약부터 먼저 잡으라는 업체 관계자의 말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예식장부터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네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아니라 다를까 양가 부모님께 허락도 구하지 않고 저희끼리 먼저 결정한 것에 조금 화가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결혼 날짜 같은 건 양가 부모님들이랑 다 같이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지. 너희끼리 덜렁청해서 와버리면 어떡하니? 죄송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나마 남아있던 예식장 자리도 내일이면 또 없다고 하도 재촉을 해대서요. 다른 사람들도 일단 빈자리에 급하게 예약부터 하고 결정한대요. 취소해도 되고요. 참, 예식장까지 잡아두고 인사를 하러 왔는데 여기서 반대해서 뭘 하니? 너무 저희끼리 정해버려서 죄송해요. 됐다. 죄송할 게 뭐가 있어.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하려고 그런 건데. 잘했다. 주변에 보니까 요즘 부모가 간섭할 필요도 없이 애들끼리 알아서 잘 결정하더라고.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셨지만 예비 시아버지는 오히려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민망해할까봐 하시는 말씀 같기도 했지만요. 그런데 아직 만난 지도 1년밖에 안 됐다며? 너무 결혼이 이른 거 아니니? 이르긴 뭐가 일러. 나이가 33인데. 당연히 이르지. 요즘 누가 33에 결혼을 해. 다른 집 자식들 보니까 못해도 35은 넘겨서 결혼하더만. 거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장가 간다고 할 때 얼른 보내주는 게 맞아. 그러다 나중에 40줄이나 돼서도 안 간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래? 33이면 지금 기준으로 따졌을 때 너무 이르지도 늦지도 않은 그냥 적당한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예비 시어머니는 아들이 일찍 결혼하는 것이 섭섭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남자친구는 그저 옆에서 웃고만 있더라고요. 그렇게 두 분이 한참을 투닥거리시더니 나중에는 이야기의 흐름이 예비 시어머니의 아들 자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경훈이가 어릴 때부터 인물 하나는 어디 가서 빠진 적이 없어요. 잘생겼다고 연예인 소속사에서 데뷔시키라고 명함도 주고 갔다니까? 너 그 얘기 했어? 어머, 정말이에요? 언제적 이야기를 하고 그러세요. 명함이야 그냥 대충 뿌리는 거지. 대충 뿌리기는? 그럼 옆집에 민석이는 왜 못 받았어? 너랑 맨날 같이 붙여 다녔는데. 걔는 쏙 빼고 너한테만 주고 갔잖아. 그날 저는 그곳에서 남자친구의 어릴 때 일화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예비 시어머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거의 어린 시절이 톱스타급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좋다고 따라다니던 여자애들이 몇 명이고 생일이나 발렌타인데이 같은 날마다 선물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같은 이야기들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조금 웃기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게
거의 소녀팬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처음 만난 제 앞에서도 저렇게 자랑하실 정도이니 평소에 아들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는 말을 안 해도 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맞장구를 치자 그때부터 예비 시어머니의 기분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결혼하면서 제가 집을 해간다는 말에 완전히 기분이 좋아지셨고요. 전세라도 많이 비쌀 텐데 돈은 다 어디서 나서 집을 해오려고? 제가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서요. 대출도 약간 받긴 할 거예요. 남자친구 돈도 조금 보태고요. 신혼집을 쓸 아파트 전세금 6억 5천 중에 4억 5천은 제가 모은 돈으로 그리고 남은 1억 정도는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1억을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렸죠. 제 힘으로 알아서 결혼하겠다고요. 남자친구는 1억에 조금 안 되게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9천만 원이었는데 결혼식에서 쓸 비용도 조금 빼야 했고요. 이래저래 합치면 전세금이 나왔죠. 저는 또래 여자들 치고는 돈을 좀 많이 모은 편이었습니다. 주식과 비트코인 투자한 게 성공을 했었거든요. 월급도 열심히 모았지만요. 반면 제 남자친구는 돈을 적게 모은 편이었죠. 처음 모은 돈을 서로 공개했을 때 서로 놀랐던 기억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면서 맛있는 거 다 먹고 돈 쓰는 걸 좋아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면 경제권은 제가 갖기로 했고요. 이왕 다 써버린 돈은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고 앞으로 아끼면서 열심히 모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본인도 그러겠다고 약속했고요. 역시 요즘은 여자애들이 똑똑하게 돈을 잘 모으고 잘 불리더라고. 아유, 우리 아들은 재테크니 뭐니 하는 쪽으로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내가 걱정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수정이가 옆에서 그런 것도 잘 알려주면 되겠네. 그게 아마도 그날 뵌 예비 시어머니 얼굴 중에서 제일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웃으며 헤어졌어요. 결혼 승낙을 받은 건 당연했고요. 조만간 상견례 날짜만 정해서 알려드리기로 하고 결혼 준비는 저희가 알아서 잘 조율하기로 했고요. 일단 예비 시댁이라는 산을 넘으니 더 이상 걱정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느낌이었죠. 상견례만 무사히 잘 끝난다면 정말로 남은 걱정은 아무것도 없는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온 지 3주 만에 저희는 상견례장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상견례는 양가 부모님이 모두 여유가 되는 시간에 맞추었는데 하마터면 사흘 전에 상견례를 미뤄야 할 뻔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상 중요한 미팅이 갑자기 상견례 당일 오전으로 날짜가 변동되어 버렸거든요. 날짜를 미뤄야 하나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셔서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와 엄마는 먼저 상견례장으로 출발을 하고 아버지는 미팅 장소에서 바로 오시기로 하셨죠. 이 사실은 미리 남자친구에게도 말을 해서 예비 시댁에도 양해를 구한 상태였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맞출 예정이었지만 혹시라도 조금 늦어지게 될까 봐서요. 엄마, 긴장돼요? 왜 이렇게 아까부터 굳어 있어요? 상견례 날인데 긴장이 안 되는 게 더 이상하지. 엄마 어제 떨려서 한숨도 못 잤어. 당일 오후 엄마를 모시고 가는데 너무 굳어 계시더라고요. 제가 농담을 해도 제대로 웃지도 못하실 정도로요. 못 살아 정말. 결혼은 내가 하는데 왜 엄마가 긴장을 하고 그래요?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봐라. 엄마 심정 그때 되면 이해할 거다. 아휴, 우리 딸이 언제 다 커서 상견례를 다 하고. 상견례에서 벌써 이러는데 결혼식이라도 하면 우리 엄마 기절하시겠네? 저는 곱게 차려입은 엄마의 사진을 찍으면서 그런 농담을 건넸습니다.
상견례에 나오신다고 미용실에 가셔서 생전 안 하시던 화장도 받고 머리도 하고 오셨거든요. 우리 엄마지만 제가 봐도 너무 예뻤죠. 이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유, 정신없어. 사진 그만 찍고 여기 앉아. 왜? 이것도 다 기념인데. 나중에 아버지한테도 보여드려야죠. 그나저나 너희 아버지는 어디쯤이시라니? 어서 전화 좀 해봐. 시간 맞춰서 오셔야 할 텐데. 아까 메시지 받았어요. 아마 5분 정도는 늦게 오실 것 같은데. 거의 맞춰서 오실 것 같대요. 어휴, 딱 맞춰서 오시면 좋으련만. 일단 우리라도 먼저 들어가자. 저희는 아버지 없이 따로 상견례장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만나기로 했던 시간보다 10분가량 이른 시간이었죠. 상견례장은 이미 시댁에서 회를 좋아한다고 하셔서 고급 횟집으로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룸으로 따로 준비가 되어 코스 요리로 음식이 나오는 분위기도 좋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예약자 이름을 대자 곧 직원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엄마의 휠체어를 끌고 안내를 해주시는 직원을 따라 룸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문을 열었죠. 안녕하세요. 아, 오셨네요. 저희가 먼저 온 줄 알았는데 예비시댁에서 먼저 도착해 계시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인사를 드렸고 남자친구도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직원은 곧 음식을 내오겠다며 문을 닫고 나갔고 저희 엄마도 예비 시부모님을 향해서 밝게 인사를 하셨어요. 먼저 와 계셨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수정이 엄마 됩니다. 아니...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당연히 돌아와야 할 인사가 들려오지 않았거든요. 예비 시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짧은 비명 같은 이상한 소리를 뱉으셨고요. 예비 시아버지 쪽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혹스러운 얼굴이시더라고요. 로마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인사가 비명으로 돌아왔다면 당연한 결과였죠. 당혹스럽게는 이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친구도 이 상황이 당황스러웠는지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더 일찍 온다는 게 늦었네요. 몇 초간의 정적 끝에 뒤늦게 예비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인사를 건넸어요. 일단 앉자고 하시면서요. 남자친구가 얼른 배치되어 있는 의자를 하나 뒤로 빼내었어요. 그 빈 공간에 제가 엄마의 휠체어를 밀고 들어간 순간이었죠. 아닙니다. 저희도 방금 도착했습니다. 수정이 아버지도 곧 도착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저희 엄마의 말은 끝맺음을 맺지 못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거든요. 저와 저희 엄마를 향해서요. 기가 막혀서 정말... 너 왜 우리 집에 왔을 때 너희 엄마가 못 걷는다는 말은 안 했니? 아주 작정하고 속인 거야? 네? 어머니!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부터 불길했던 저의 예감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저희 엄마를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놀랐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던 건데 저더러 왜 이 사실을 속였냐면서 소리를 지르시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당연했죠. 저는 남자친구에게 분명히 저희 엄마 다리가 불편하다는 사실을 똑바로 전달하라고 몇 번을 얘기했었으니까요. 남자친구도 분명히 예비시댁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딱히 신경을 안 쓴다고 대답했었고요.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말씀드리지 않았던 건 당연히 미리 합의된 이야기라도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반응은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반응이었죠. 저는 바로 남자친구를 돌아봤고 저와 눈이 마주친 남자친구는 주절주절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누가 속였다고 그러세요?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네가 언제 이런 말을 했어?
그냥 여자친구 엄마가 다리가 조금 불편한 정도라고 했지 이렇게 걷지도 못하는 장애인이라는 말은 안 했잖아.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니 대충 어떻게 된 일인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남자친구는 저희 엄마가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조금 다리가 불편한 정도지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을 정도의 상태라는 건 전혀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 놓고서 저에게는 아무 문제 없다며 큰 소리를 친 거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가 짜고 두 분을 속였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금의 이 반응은 너무 과한 반응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사자를 앞에 두고 하는 말도 너무나 무례하기 짝이 없었고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저희 집 사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하라고 말을 했는데 중간에 빠뜨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황하신 건 이해하는데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뭐? 말씀이 지나쳐? 기가 막혔어 정말. 그러자 저희 엄마가 옆에서 제 손을 붙드셨어요. 저더러 하지 말라는 의미였죠. 엄마도 대충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화가 났어요. 저희 엄마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할 이유도 전혀 없었고요. 가만 보자. 우리 아들 등쳐먹고 살려는 니들 속셈 모를 줄 알아? 뭐라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결혼을 하겠다고 설치는 게 말이나 돼? 남의 금쪽같이 귀한 아들 데려다가 장애인 장모 병간호 시키려고 결혼하는 거냐고! 어머니, 그만하세요. 뭐 하는 거야? 그만하고 앉아! 예비 시아버지와 남자친구가 뒤에서 예비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렸지만 그 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막말은 계속해서 쏟아졌어요. 심지어 막말의 대상도 저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저희 엄마를 향해서도 표독스럽게 손가락질을 해대기 시작했거든요. 그 애미의 그 딸이라고. 자식 교육을 이따위로 시킨 걸 보니 애미 수준도 알만하네. 양심도 없어요? 내가 그쪽처럼 다리병신이었으면 딸 자식 결혼시킬 생각은 애초에 접었을 거야. 방금 뭐라고 했어요? 말 조심하세요. 거의 눈이 뒤집혀 있더라고요.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을 정도로요. 저와 본인 어머니 사이에 낀 남자친구는 거의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었고 예비 시아버지는 그만하라는 말로 말리기는 했지만 딱히 적극적이지도 않았고 표정도 계속 어두웠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 집 상황이 마음에 드는 눈치가 전혀 아니었어요. 이 막장 드라마 같은 황당한 상황에 저는 간신히 정신줄을 붙들었습니다. 이제는 엄마를 모시고 나가야겠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엄마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이셨어요. 바보처럼 한마디도 못하시고요. 저는 남자친구의 손을 뿌리치고 엄마를 밖으로 모시기 위해 휠체어의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짓말처럼 룸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여보! 아버지! 음식을 가져온 직원인 줄 알았는데 들어온 사람은 바로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폭발하기 일보 직전의 얼굴이셨어요. 아마도 문 밖에서 안쪽에서 나는 대화를 다 들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룸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셨고 저희 엄마의 손을 꼭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상황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아니, 김 사장님이 여기를... 저 개념 없는 소리를 하는 여자가 누군가 했더니 장 사장 안 식구였군 그래. 이게 어떻게 된... 저희 아버지를 보자마자 예비 시아버지가 기겁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두 분은 원래 알던 사이였던 것 같았습니다.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 사업을 하면서 만난 사이이신 것 같았고요.
저희 아버지도 조금은 뜻밖이셨는지 예비 시아버지를 한참 노려보더니 곧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예비 사돈이 김 사장이실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습니까? 사모님이신 줄도 모르고 이거 저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 사돈이 나였으면 큰 실수를 한 거고 내가 아니었으면 내 아내는 그렇게 막말을 해도 괜찮은 거였습니까? 아이고, 아니죠. 무슨 그런 말씀을. 당연히 아닙니다. 예비 시아버지의 태도는 이제 완전히 돌변한 상태였습니다. 정말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저희 아버지와 엄마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러자 상황을 옆에서 보고 있던 예비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예비 사돈은 무슨 놈의 예비 사돈이야! 누가 이 결혼을 시킨다고 그래! 이 사람이 그래도 입 다물고 얼른 사모님께 사과드리지 못해? 사과를 내가 왜 해야 돼? 탈이 병신인 거 속이고 나온 건 저쪽인데 왜 내가 사과를 해야 하냐고! 그 입 안 닥쳐! 그 순간 예비 시아버지 입에서 룸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커다란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듣는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로요. 예비 시어머니도 남편의 그런 모습이 너무 놀랐는지 순식간에 말을 멈추더라고요. 당장 사과드려! 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실수를 한 것 같네요. 사과드려요.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는 지금까지 악귀처럼 악을 써대던 게 마치 다른 사람이었던 것 마냥 온순해졌습니다. 평소 남자친구 말에 의하면 본인 아버지 성격이 화가 나면 장난이 아니어서 어머니도 못 말리는 수준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이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도 찔끔 놀란 나머지 저희 엄마를 향해 마지못해 사과를 할 정도였어요.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거나 태도만은 더없이 공손했죠. 아이고, 이게 대체 다 무슨 난리인지 서로 별것도 아닌 일로 너무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노여움 푸십시오, 김 사장님. 엎드려 절받기도 아닌 사과를 받고 나자 예비 시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이유였어요. 이제 와서 몇 마디 말로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리고 만 거죠.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는 건 본인뿐이었습니다. 저는 쏜웃음을 지었어요. 이렇게까지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됐습니다. 금쪽 같은 아들을 장모 병건호에 쓰면 되나?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합시다. 김 사장님! 참, 그리고 피차 얼굴 보면 불쾌한 일만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보는 일 없도록 합시다. 잠시만요, 김 사장님. 이렇게 가시면 김 사장님! 아버지는 그 말을 끝으로 엄마의 휠체어를 밀고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저도 곧장 뒤를 따라 나왔고요. 너무 당황한 예비 시아버지와 남자친구가 주차장까지 달려나왔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자 저는 잡아둔 예식장과 다른 예약들을 모조리 취소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계속 울면서 전화를 했지만 저는 해줄 말이 없었어요. 남은 할 말이 있다면 그저 저희 부모님한테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죠. 엄마, 아버지, 너무 죄송해요. 저 때문에 괜히 이런 일까지 겪으시고. 아니다, 네가 무슨 잘못이 있어. 그런데 수정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혹시라도 네가 아직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면 저 결혼할 생각 없어요. 이 난리가 났는데 무슨 결혼이에요? 엄마는 괜찮아. 사과도 이미 받았고 너만 괜찮으면 그냥 결혼해도 돼. 엄마는 그런 수모를 겪으시고도 괜히 본인 때문에 제 결혼이 끝난 걸까봐 너무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은 괜찮다고 거듭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생각은 다르다. 엄마 말 들을 곳 없고 당장 파혼해라.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그 집 수준을 보니 상종 못할 집안이다. 여보, 앞으로 시댁이랍시고 그 집 옆에 내 계속 봐야 할 건 수정이야. 당신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아요. 엄마 말이라면 뭐가 됐든 다 맞다고 하시는 분이신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거의 처음으로 엄마 말에 반대를 하셨거든요. 저도 아버지의 말씀에 동의했습니다. 그 난리를 쳤는데 어떻게 결혼을 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남은 정도 이미 다 떨어진 후였죠. 나중에 사정을 들어보니 예비 시아버지는 저희 아버지 회사에 중요한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더라고요. 아버지는 고압 세척기와 고압 청소 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비 시아버지의 회사는 그 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노즐을 공급하는 업체였고요. 공교롭게도 얼마 후면 계약이 만료되어서 재계약에 들어가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재계약을 앞두고 예비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저희 아버지에게 주문 규모를 늘려달라며 요청을 하고 있던 참이었고요. 계약 기간도 훨씬 길게 잡을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중대한 일을 코앞에 두고서 오늘 같은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당연히 기겁하지 않았겠어요? 다시는 보지 말자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이제야 이해가 가더라고요. 순식간에 많은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도 물거품이 되었고 재계약건도 하늘로 날아가 버렸죠. 그 이후 남자친구는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왔습니다. 거진 한 달을 질질 끌다가 마침내 납득을 했는지 포기를 했는지 이제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본인은 제 말을 듣지 않았던 걸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큰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신기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한순간에 애정이 다 식어버리더라고요. 저도 제 마음이 이렇게까지 바뀌어버릴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예비 시아버지도 아버지의 회사를 몇 번이고 찾아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 다시 거래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말에 따르면 이 일로 예비 시아버지의 회사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인 예비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최악에 치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자업자득이었죠. 저는 엄마와 단둘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직도 엄마가 저만 보면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여행지에서 엄마와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 모든 일을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 그 이야기는 서로 잊어버리기로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